안녕하세요. 오늘 재헌국회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해방 때부터 계속 해볼까요?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되면서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지게 됐고 그 결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어서 19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보통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를 재헌의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헌의회는 말 그대로 헌법을 제정한 의회입니다. 헌법을 제정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헌의회는 이제 임기가 2년인데요. 그 당장 광복이 되고 나서 물론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바로 해방되고 나서 바로 국가가 세워졌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 해방되고 나서 3년 동안 미국 군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약간 왜곡된 면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를 보호해준 면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구성된 이제 재헌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오늘 간단히 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8년 50 총선거가 있었죠. 그 50 총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재헌의회 또는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자, 이 재헌의회가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말했다시피 첫 번째가 어떻게 필기하는 게 좀 예쁠까요? 재헌의회 첫 번째 한 게 재헌 헌법을 제정했죠. 1차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소망에 맞지 않던 친일파 청산입니다. 역사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36년간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진짜 힘든 모든 걸 견디면서 독립운동하신 우리 조상들도 많으신데 그 와중에 자기 한번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온갖 아부아첨을 떨고 오히려 뭐 조선인들을 학대를 하고 이랬던 적극적인 친일파들 그 외에 뭐 여러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처단해야죠. 그래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올곧게 설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제대로 추진해야 하는 일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거의 많으실 테니까 미리 약간 얘기를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의의를 가져서는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감대를 갖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공감대를 갖고 있었어요. 다만 약간 시기상의 차이가 좀 있었을 뿐. 자, 그래서 여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일단 만듭니다. 법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줄여서 보통 반민법이라고도 해요.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한 법을 드디어 재헌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48년 9월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또 그들이 조선총독부에게 아첨해서 받았던 모든 재산들을 몰수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제 36년간 어떤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누구는 어떤 친일 행위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것도 사실은 줄임말이죠. 반민족행위조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입니다. 이 반민특위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을 이제 조사하고 처단하기 위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기까지 3년이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를 통치하는 게 미군정인데 그 45년에서 48년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그 다음에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이른바 냉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대립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 대립의 모습이 한반도에서 38도선을 경계로 이북과 이남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미군정은 우리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 친일파 청산 뭐 이런 거에 대한 큰 관심은 사실 없어요. 그냥 남한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잘 치안을 관리해서 그걸 넘겨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되냐, 반공 세력,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키워서 민주주의의 수를 수호하는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큰 계산이었거든요. 따라서 그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친일파 처단이 아니라 반공, 공산주의자를 괴멸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이제 누가 캐치하냐면 36년간 일제에 빌붙어 있던 친일파들이 이거를 캐치해내요. 그래? 미국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자인 미군정이 지금 반공을 원해? 그럼 우리 반공으로 가자! 그래서 상당수의 친일파들이 이 3년 기간 동안 반공 활동에 이제 열심히 빠져들게 되면서 미군정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들을 그대로 그 자기네들 세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일제 시기 동안 있었던 경찰들과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새로운 정부에 또는 새롭게 해방된 공간의 주요 세력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반민특위가 활동할 때쯤에 이 소위 36년간 친일파 행위를 하던 그 사람들이 가면을 싹 뒤집어 쓰고 자기네들은 반공 세력으로서 열심히 공산주의 척결을 앞장선다 라는 이름으로 경찰이나 이런 주요 간부, 공권력의 주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당시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잖아요. 48년 8월 15일 이후인데 그 당시에 이승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공에 가장 열성을 들이고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를 괴멸해야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괴멸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찰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해서 과거를 살짝 묻어두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수많은 친일파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요 공권력의 주요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반민특위가 활동하러 얘 친일파네 하고선 얘를 조사하러 가보면 경찰청의 주요 자리에 앉아있고 얘 친일파네 하면 어떤 자리에 주요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정부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이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반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반민특위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이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비협조. 여기에 방해로 일관해요. 자기네들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자들인데 이들이 친일파라고 해서 구속돼서 처단을 받게 되면 자기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이 당시에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거의 되고 여기에 이제 또 특히 이 당시에 친일파들이 많았던 조직, 경찰 조직이에요. 왜냐면은 저번에 앞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할 조직이 따로 없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에 있던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그 과도기의 경찰 조직의 주요 행정 조직에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주요 요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떡하냐, 여기에다가 이제 경찰까지도, 경찰이 반민특위를 막 습격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제 막 간첩이다,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라고 해서 이 가가지고 막 반민특위 국회의원들을 막 체포도 하고 탄압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수많은 반민특위의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반민특위의 이 활동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 기간이 단축이 돼요. 반민특위 활동할 수 있는, 즉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완전히 단축시켜 놓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반민특위는 이제 이 기간을 뒤따라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의 노력은 결국 좌절됐어요. 가장 씁쓸한 순간입니다. 진짜 해방됐을 때 그 수많은 독립운동과 수많은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던 그 수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바라고 있던 이 순간인데 좌절이 되고 말았어요. 당시에 막 진짜 이런 너무 과격한 용어를 써도 되나요? 막 쓰레기 같은 사람들, 이광수라든가 진짜 이름을 너무 이제 영상이라 더 저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수많은 그 친일파들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그래, 해방됐으니까 이제 물론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이제 뭐 변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 식 있는데, 그들 뭐 거의 700건 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넘겼는데, 그들 중에 재판 넘어간 거는 겨우 몇 건도 안 되고요. 그 재판을 넘어간 건 중에서도 대부분이 무죄 혐의가 나요. 그러면서 결국 이 친일파 청산의 노력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친일파 청산의 노력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도 대한민국 역사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 좋은 영향이 좀 있다. 이때 이것이 깔끔하게 청산이 됐었어야 돼요. 제대로 밀 건 밀고, 처단할 사람 처단하고, 상줄 사람 상주고 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반석이 올랐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미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아주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실 테니까 옆으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세 번째는 이제 농지개혁입니다. 자, 농지개혁 역시 우리 한국사에서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이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안이 계속 있었어요. 고려말 정도전 기억나나요?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정전론, 균전론, 한전론, 수많은 토지개혁들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 모든 토지개혁들의 내용은 사실 딱 한 가지,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농민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한 농민을 자영농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경작한 농민을 소작농이라 그래요. 이 자영농과 소작농 중에 자영농을 육성해야지만 나라가 튼튼해지고, 이 자영농이 많아져야지만 이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국가 군사력의 중추도 이뤄서 국가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역사의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농 육성과 연관된 토지 개혁들을 그동안 안을 몇 번을 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어요. 기득권자들이 이거를 결코 놔두지 않죠. 그 농지 개혁이 드디어 이제 이 해방되고 난 공간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시도가 됩니다. 자, 이 농지 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남한보다 먼저 북한에서 먼저 토지 개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정권이 이제 수립되기 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몰수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빼앗은 토지를 모든 농민들에게 고르고 무상으로 분배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떡하냐, 남한 쪽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우리 남한도 뭔가를 단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이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정하냐,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합니다. 농지개혁법을 1949년도에 단행해요. 이 농지개혁법, 우리나라의 농지개혁 아주 잘 나오진 않는데요. 그나마 모의고사나 이런 데 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유상매수, 유상분배다. 이런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기존에 이제 있는 땅들 중에서 나라가 법을 정해가지고 이 당시 그 단위를 정보, 지금 평도 아니죠. 지금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정보라고 해서 그 단위수가 있는데, 그 단위수를 넘어서는 땅들은 국가가 유상으로 그냥 몰수해 버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이 당시 정부가요, 아직 성립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데 직가증권이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는 얼마인데 몇 년, 5년 뒤에 우리 정부가 이거를 돈으로 줄게, 땅을 줄여 해가지고 직가증권이라고 하는 걸 주고선 땅을 뺏어요. 이게 이제 유상 매수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그 이상으로 뺏은 그 땅들을 다시 이제 어떤 분배 기준에 맞춰서 다들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유상분배, 돈을 받고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민들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한 가구당 소유 상한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요. 토지 농생은 3정보로 제한을 합니다. 3정보 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을 단행하기 위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농지 개혁이, 이건 그래도 이제 평가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행이 돼서 그 식민지 지주제 같은 게 좀 철폐가 되면서 지금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막 지주라고 하는 존재들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연도를 여기다 농지개혁법 연도 굳이 안 썼을 텐데 연도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 49년도죠. 농지개혁을 한참 단행하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막 단행하고 있어. 이승만 정부도 이제 국가 건설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을 이 시점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이제 다른 마음을 풉니다. 이제 중국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북한의 지도자인데 남한의 민주주의 정부를 한 달 안에 개멸시키고 통일할 수 있다. 그럼 한반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한반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한반도를 방패 삼아 중국, 소련 너희가 편할 거다라고 해서 무기를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담판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요. 또 마침 미국이란 국가에서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주기 위한 어떤 라인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에서 이제 어떤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제외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남한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회가 저로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결국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단행하게 되고, 우리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1950년에 있게 되는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이 나와서 농지개혁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6.25 전쟁은 되게 수능에 나온다면 동학농민운동 같이 과정이 나와요. 처음 남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밀렸고 어떻게 돼서 전세를 역전해서 어떻게 치고 올라갔고 다시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수능에 나오니까 알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한국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주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